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 정도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나면 카페에 가셔서 추가적인 예문도 더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올리는 문제풀이를 통해 복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카페들 안 오시나 했더니 간혹 이제 다른 교육 채널들이 카페로 오라 해놓고 막상 가면 일부 메뉴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 내야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아니면 그 카페에서 다시 자기 인강 홈페이지로 유도해서 유료 강의 결제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자, 그런 인식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몇몇 분들이 쪽지 주시네요. 자, 카페에 유료 컨텐츠 없고요. 그냥 다 무료고요. 다 공개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내용에 관한 예문, 문제 계속 채워놓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는 볼만한 자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시고요. 자, 그리고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같은 것도 링크에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약간 정리 작업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선 enough라는 단어의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enough, 이 단어 많이 보셨죠? 이 enough라는 단어가 쓰임이 좀 특이해요. 자, 일단 enough의 뜻은 충분한 이란 뜻이 있어요. 충분한. 단어의 뜻을 보시면 알겠지만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민다는 얘기죠. 충분한. 자, 그래서 enough money, 충분한 돈 이런 뜻이죠. 명사 꾸미죠. 자, enough rain, 충분한 비 이런 뜻이고요. enough food, 충분한 음식 이런 뜻이고요. 해석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 enough는요,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명사 뒤에서 꾸미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되는 애예요, 얘는. 자, money enough, 충분한 돈, rain enough, 충분한 비, food enough, 충분한 음식. 특이하죠? 원래 형용사가 한 단어면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게 원칙인데 enough 얘는 명사 앞에서도 꾸미고 뒤에서도 꾸며요. 둘 다 가능하단 말이죠. 물론 주로 앞에서 위치에서 꾸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이걸 외워야 될까? enough는 명사 앞에서도 꾸미고 뒤에서도 꾸민다. 이거 막 외워야 될까? 이걸 뭐하러 외우시게요? 아무렇게나 써도 다 맞는데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지금 아, 그렇구나, 뭐 쟤는 좀 그런 특성이 있구나 하고 딱 보시고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enough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실 때는 그냥 내키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다 맞으니까 혹시나 틀리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enough의 뜻은 충분히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그 뜻이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는 충분한, 두 번째 뜻은 충분히. 뭐가 달라요? 충분한 얘는 형용사고 충분히 이건 부사죠. 예를 들어서 충분히 큰 형용사 꾸미죠. 충분히 따뜻하게, 따뜻하게라는 부사 꾸미죠. 충분히 높은, 높은이라는 형용사 꾸미고. 자, 이렇게 충분히라는 말은 부사예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 때 부사의 위치 따위 전혀 신경 안 쓰고 너무나 편안하게 쓰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몸에 익어버린 표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구사하실 때 정말 아무 걱정 갈등 없이 막 던질 수 있는 너무나 친근한 표현이죠. Very good, 매우 좋은. Very big, 매우 큰. Very much, 매우 많이. Very fast, 매우 빠르게. 이런 표현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 아,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자,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저 부분에서 very는 부사예요. Very good, 매우 좋은 형용사 꾸미고 있고요. Very big, 매우 큰. big이라는 형용사 꾸미고 있고요. Very much, 여기서 much는 많이라는 부사거든요. 많이라는 부사 꾸미고 있구나. 자, 그래서 much라는 부사를 꾸미니까 very는 부사예요. 여기서 또 이 부사가 부사를 꾸민다고? 그런 것도 가능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부사는 명사 빼고 수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다 꾸민다고 했죠. 자, very fast, 매우 빨리. 빨리라는 부사를 꾸미니까 여기서도 역시 very는 부사예요. 저 표현에서 보셨듯이 부사 very는요, 꾸미고 싶은 형용사나 부사 바로 앞에 위치해서 꾸며요. 원래 부사는 그래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고 싶으면 자, 바로 앞에 위치해서 꾸미는 게 정상이에요. 한 단어일 경우에. 그런데 이놈의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 딱 뒤로 갑니다.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big enough, 충분히 큰 이렇게 뒤에서 꾸며요. much enough, 충분히 많이 이렇게 씁니다. fast enough, 충분히 빨리 이렇게 뒤에서 꾸며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enough는 명사를 꾸밀 때는 앞뒤 다 가능.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뒤에 위치한다. 위치가 이렇게 특이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됐고요. 그리고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요. 얘는 enough가 부사일 때는 왜 뒤에서 꾸미냐 한다는데 그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이 enough 한 단어에만 해당되는 단발성 지식이라 그렇기도 하고요. 확장성도 없고 응용할 일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 머릿속만 더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다른 부사 찾아보고는 얘는 왜 안 그래요?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경우인데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심지어는 영어 선생님들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enough가 명사를 꾸밀 때는 앞뒤 다 가능, 형용사, 부사 꾸밀 때는 뒤에 위치, 그냥 딱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제가 지금 알아두시라 했죠? 외우시라고 안 했어요. 굳이 여러분들 외우려고 안 하셔도 앞으로 제가 이거 계속 끄집어내 갖고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물은 충분히 따뜻해 이런 표현을 하실 때 The water is enough warm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warm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거거든. 그죠? 이럴 때는 뒤에 가서 꾸민다는 거예요. The water is warm enough 이렇게 쓰셔야 맞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노란색 밑줄 부분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어느 것일까요? 그는 그 차를 삐리릭 충분히 부자이다. 자, 1번 살 정도로, 2번 사기 위하여, 3번 사기 때문에, 4번 산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재생을 멈추시고 맞춰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번은 일단 답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는 그 차를 사기 위하여 충분히 부자이다. 이건 딱 넣어봐도 이상해.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3번이나 4번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이라고 맞추신 분들조차도 3번이나 4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하고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자, 이거 해결하고 안 가면 나중에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간단한 원리로 해결할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논술 글쓰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논리학을 잠깐 이용을 해갖고 뭐 말이 거창해서 논리학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깨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일상 대화에서는 왜냐면 3번이나 4번 쓰는 경우도 있거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그 말이 왜 논리적으로는 틀린 문장인지, 즉 3번, 4번은 왜 안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 많거든요. 자, 일단 3번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것은 이유, 원인 요거를 표현하잖아요. 즉 이것이 이유, 원인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결과가 나온다. 이 구조를 이뤄야 돼요. 흔히들 이 논리 구조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 원인과 과, 결과라는 뜻이죠. 자, 제가 응답하라 1988 스토리를 좀 빌려올게요. 잘 보세요. 자, 오늘은 덕선이 아빠 월급날이에요. 덕선이 엄마는 이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봉인에서 빌린 돈 2만원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덕선이 아빠 퇴근해서 월급 봉투 건네주는데 어라? 월급 봉투 안에 꼴랑 58,000원 들어있는 거야. 오늘 덕선이 아빠 4만 각이죠? 58,000% 4만 각이에요. 왜 봉투에 58,000원 밖에 없노?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 친구 철수 알지? 걔가 사업 망해서 옥장판 장사한다고 회사에 찾아와서 하나만 사달라고 하는데 너무 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 샀네. 이거네. 이거 별 5개짜리 옥장판이라더만 뜨끈뜨끈하니 아주 좋디야 하면서 너무너무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어. 아니 지금이 7월 한여름인데 옥장판? 덕선이 엄마는 그 천연덕스러운 얼굴 보고 너무 화가 났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옵니다. 덕선이 엄마는 화가 났다. 남편이 사온 옥장판을 보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첫째, 화가 났다. 둘째, 옥장판을 봤다.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일까요? 화나서 옥장판을 봤나? 아니면 옥장판을 보는 바람에, 그게 보이는 바람에 화가 났을까? 그저 옥장판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옥장판이 원인이고 그래서 화가 났다, 이게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아까 그 문장에서 부자라는 말과 차를 샀다라는 말이 있어요. 굳이 여기서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면 어느 게 원인일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차를 샀다, 이게 맞을까요? 차를 샀으니까 부자다, 이게 맞을까요? 만일에
차를 샀기 때문에 부자다. 그러면 이 구조가 맞다면 저는 지금 당장 나가서 이런 차 하나 살라고요. 비싼 차 사면 부자라며. 그럼 이거 하나 사야지. 한 10억이면 산답니다. 자, 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차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자, 근데 차를 샀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부자이다, 이건 아닌 거지. 그죠? 자,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약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틀려요. 논술도 잘 못하고. 게다가 논리학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우기기는 잘 우겨요. 내가 보기엔 이것도 맞는데? 안 맞다고, 그거 안 맞다고. 느낌대로 어감대로 쓰면 논술 시험에서 점수 깎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보실래요? 야, 맞선 보러 나갔더니 이 남자가 2억짜리 차를 타고 왔네? 논리구조 잘못 돌아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비싼 차다, 그러므로 부자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판단하면 큰일이에요. 얘가 카푸어면 어떡할 거야? 친구 차 빌려 타고 온 거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비싼 차를 탔구나, 여기서 부자다, 요로 넘어가는 논리는 인과관계가 틀린 거라고요. 부자니까 비싼 차를 타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자, 이해하세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설명 요정은 설명을 잘한다, 구독자들이 좋아한다,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아주 지금 격한 야유와 비난이 들리고 있죠. 막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야 이 삐리리가 확 영상 꺼버린다, 아우 저걸 그냥 막 이러고 계시죠. 자,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요, 저한테 물건도 막 던지세요. 현금 뭉치, 금반지, 시계 등등 막 던지세요. 저 맞아 죽으라고 막 던지세요. 그거 주워다가 아까 그 차 사러 갈 거예요. 자, 진정하시고, 짜증나지만 저기서도 인과관계 살펴볼 거예요. 자, 설명을 잘해서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걸까? 구독자들이 좋아하니까 설명을 잘하는 걸까? 어느 게 맞아요? 대답하기 싫어도 하세요. 그죠? 자, 설명을 잘하는 게 원인이고요,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결과인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죠. 그죠? 제가 뭐 얼굴도 안 나오는데 뭐 현빈처럼 잘생겨서 영상 보시는 것도 아닐 거고, 목소리가 뭐 꿀성대라 듣기만 해도 무조건 이해가 솔솔 되는 그런 목소리도 아닌데, 그나마 얘는 좀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이해는 가게 설명하더라, 그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봤다고 해, 그냥 봤다고.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구독자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바람에 이게 원인이 돼갖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설명을 잘하게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제가 왜 덕선이네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요거를 설명드리냐면요, 요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나중에 꼭 이런 사람 생긴다니까, 내가 보기엔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요 하고 꼭 댓글창이 올라와요. 공부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라 했어요? 내가 보기엔 이게 가장 위험하다 했죠.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공부 계속해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보기에 맞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맞은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고요, 창피해서 이불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직도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10번 20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야, 선보로 나온 남자 그 차 몰고 왔으면 부자네 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사실 논리 구조로 보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틀린 문장을 믿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문장들을 논술 시험 보러 가서 써버리면 채점하는 분이 빨간 펜으로 팍팍 긋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그 차를 삐리릭 충분히 부자이다. 1번이 정답이었어요. 2번은 말도 안 되고, 3번은 인과관계가 틀리죠. 부자이기 때문에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차를 샀기 때문에 부자가 아닙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부자이면 그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먼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차를 사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앞뒤 관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1번이에요. 자, 근데 해석이 대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그 차를 살 정도로 부자야. 대놓고 정도래, 정도. 그러면 정도? 부사네, 부사. 품사적으로 부사죠?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조건, 정도. 우리 지금 부사의 종류 중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대놓고 살 정도로 하고 나는 정도입니다 이러는데 그 성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수식관계도 좀 살펴볼까요? 그 차를 살 정도로, 이게 맞을까요? 그 차를 살 정도로 부자다, 이게 맞을까요? 그죠? 자, 그 차를 살 정도로 부자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자, 부자다, 이거는 rich니까 영어로 치면 rich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어요. 형용사 꾸미면 뭐다? 그죠, 부사죠, 부사. 명사 꾸미는 놈은 형용사,
명사 말고 딴 거 꾸미는 놈은 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책은 그 차를 살 정도로 충분히를 꾸며준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 차를 살 정도로 부자이다 이렇게 최종 결론 부자이다를 꾸며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저 부분이 부사다라는 걸 도출하는 데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끼리 부딪히는 이 의견은 뒤로 하고 우리는 그냥 이게 부사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부사고 저렇게 해석해도 부사구나, 요 결론만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저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일단 영어 어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어 동사 먼저 써야죠. 그럼 어떻게 되나? 그는 충분히 부자이다. 요게 먼저 나오고요. 자, 뭐가 남아요? 그 차를 살 정도로. 이제 요게 남네. 그럼 이거 뒤에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는 충분히 부자이다. 그 차를 살 정도로.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영어 어순으로 정리가 끝났으니까 알맞은 영어 단어만 통통 집어넣을 겁니다. 그는 부자이다.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He is rich. 근데 충분히 부자래. 근데 enough를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넣을까? rich 앞에 넣을까요? 뒤에 넣을까요? 자, 그죠? 형용사 꾸밀 때는 뒤에 넣으라 했죠? 그래서 he is rich enou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차를 산다 이 말을 넣으면 되는데 일단 산다라는 단어가 buy니까 자, he is rich enough buy the car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저 노란 밑줄 친 부분 품사가 뭔지 확인을 한번 해야겠죠? 그는 차를 살 정도로 어떻다? 부자다 이런 얘기네. 그죠? rich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nough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결론은 변함이 없다. 저 노란 밑줄 친 부분은 뭐다? 그래서 부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 노란 밑줄 친 부분은 부사 자리네. 맞죠? 두 번째 방법, 차를 살 정도로 부자다. 대놓고 정도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은 품사가 뭐라 했어요? 부사.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게 더 빠르고 좋습니다. 자, 여튼 저긴 부사 자리니까 by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부사 자리면 부사가 와야지. 계속 건방지게 동사가 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동사 by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이제 뭐 이 정도는 껌이죠. 그죠?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동사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고? 그쵸? to만 붙이면 돼요. 그럼 최종 마무리 어떻게 되나요? He is rich enough to buy the c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is rich enough. 그는 충분히 부자다. To buy the car. 그 차를 살 정도로.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는 충분히 부자다. 그 차를 살 정도로. 그럼 이 사람은 그 차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살 수 있는 거지. 충분히 부자라잖아.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He is rich. 그는 너무 부자예요. That. 그래서 He 삐리릭 buy the car. 빈칸에 can이 맞을까요? cannot이 맞을까요? 당연히 can이 맞죠. 그죠? 살 수 있다 하잖아. 부자라서. 이게 뭐 어렵다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를 자꾸 물어보고 그럴까? 하나 더 해볼까요? You are strong enough. 너는 충분히 강하다 이런 뜻이네. To lift the stone. lift는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죠. 돌을 들어 올릴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엔 거꾸로 질문. 저기에 to는 빨간색 to는 왜 붙었을까? 자, 왜 to가 붙었을까?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충분히 강하다. 돌을 들어 올릴 정도로. 정도야 정도 친구야. 정도는 부사란다. 그리고 돌을 들어 올릴 정도로 강하다. 스트롱을 꾸미잖아. 그지? 자, 그러면 형용사를 꾸미니까 또 부사네. 어쨌든 그러면 to lift the stone. 저 부분은 부사 자리인 거야 친구야. 근데 부사 자리에 lift 들어 올리다 라는 동사가 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부사 자리인데. 그치, 부사 자리에 동사가 오면 안 되겠지? 그러면 저 동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갖다 버릴까? 부사로 바꿀까? 그치, 부사로 바꿔야지.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은 영어에 딱 하나야. 앞에 to 붙이는 거. 그래서 to를 붙인 거야. 즉 lift라는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to를 붙인 거란다 친구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You are strong enough. 너는 충분히 강해. To lift the stone. 뭐 할 정도로 강해? 그 돌을 들어 올릴 정도로 강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돌을 든다 못 든다? 든다는 얘기예요? 못 든다는 얘기예요? 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강하다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You are so strong. 너는 아주 강해. That. 그래서 you 삐리릭 lift the stone. 너는 그 돌을 들 수 있냐 없냐? can이냐 cannot이냐? 정답 can이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이거 풀 때 학교에서 배웠던 공식이 있죠? 형용사나 부사 플러스 enough 플러스 투부정사 equal.
so that can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공식 외워서 풀었어요? 아니면 조곤조곤 따져서 풀었어요? 그죠? 우리가 직접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따져서 풀었어요. 이제 저 공식이 얼마나 쓸모없는 공식인지, 아니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괜시리 우리를 더 혼동스럽게 만들고 외울 것만 늘려갖고 우리 시간만 낭비하게 한 악마의 공식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한국어나 영어나 문장 전개 방향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논리를 따른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저런 공식을 만들어내갖고, 아니 공식 만들어낸 사람은 편해요. 칠판에 적어놓은 선생님은 편하다고. 저거 딱 적어놓고 그냥 외워 이러면 되니까 학생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었죠. 자, 또 가볼게요. He's too sad to join the party. 자, 저기 앞에 있는 TOO, to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예, 맞아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가 엄청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is too sad. 그는 너무 슬프다, 지나치게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To join the party. 파티에 참석하기에 지난 영상에서 우리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파티에 간다 못 간다? 그죠, 못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영숙이한테 까여가지고 너무 슬퍼. 그래서 파티에 갈 기분도 아니고 기운도 없어. 저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he is so sad. 그는 너무나 슬프다. That 그래서 he 삐리리 join the party.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can이 맞을까요? cannot이 맞을까요? 파티에 가기엔 너무 슬프다 했어. 파티에 못 가. 이 말이니까 정답은 can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장도 한번 보실게요. You are old enough. 너는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 To go to the bar. 뭐 할 정도로 들었어? 바에 갈 정도로, 술집에 갈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술집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 이제 성인이 된 거야. 그래서 you are so old. 당신은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That 그래서 you 삐리리 go to the bar. 빈칸에 can이 맞을까요? cannot이 맞을까요? 그쵸,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can이 맞겠지. 이거를 갖다가 to 용법은 so that cannot으로 바꿀 수 있고, 형용사 부사 플러스 enough to 원형 얘는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외울 가치가 있는 공식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저 두 공식을 우리가 맨날 외우고 시험에 나오면 저게 헷갈려갖고 투가 so that can이든가 cannot이든가 맨날 이러고 있었단 얘기지, 그죠? 자, 시험뿐만인가? 저거 이제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그죠? 투가 뒤에 이거 부정문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쓰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 논리 따라가시면 돼요. He is too sad. 그는 너무 슬퍼. To join the party. 파티에 참석하기엔 너무 슬퍼.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못 간다는 얘기고, 그죠? He is old enough.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To go to the bar. 술집에 갈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지. 이걸 공식을 외워갖고 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순리적으로 해석이 되면 공식 따위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확인하셨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사의 종류 중에 정도를 배우신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정직해요. 충분히 강하다. 그것을 들어올릴 정도로 아예 대놓고 지가 정도래. 그죠? 자, 정도는 부사구나. 그죠? 자, 그러면 정도의 해석. 이전 영상에서 뭐뭐 하기에 요렇게 해석되는 것도 정도라 그랬죠. 너는 술집에 가기엔 너무 어려. 요렇게 나이에 많고 적은 정도. 밖에 나가서 놀기엔 너무 더워. 날씨가 덥고 추운 정도. 요렇게. 그 다음에 오늘 뭐뭐 할 정도로, 얘는 대놓고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외울 것도 없겠다. 그죠? 자, 그래서 부사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조건, 정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부사의 종류 3가지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방법, 방향, 양보. 요 3가지를 할 겁니다. 특히 이 양보는 많은 분들이 한 맺힌 부사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양보래, 양보. 이게 왜 양보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이걸 왜 양보라고 부르는지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양보가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알았어. 근데 양보가 그 양보가 맞아. 그죠? 먼저 가세요. 이 양보.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예, 당신이 오라요. 이 양보. 이 양보 맞아요. 근데 이 양보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요게 양보라는 거지. 이게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사의 종류 3가지, 방법, 방향, 양보 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